네, 2부에서는 두 분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1부에서 마찬가지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최근 오존의 발생 추이가 대기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지대학교 김민중 교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김 교수님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김민중입니다. 제목을 아주 거창하게 오존 대기 환경의 변화 우리의 대응이라는 아주 거창한 제목을 썼습니다만, 아마 이미 신 박사님이나 앞에 이제 연사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대기 환경 하면은 주로 이제 미세먼지만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이슈는 오존이거든요. 아까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오존 얘기 안 하면 뭐 껴지지도 않는다라고 하실 정도로 최근에 이슈가 오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오존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직은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오존에 대한 뭐 연구가 진행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너럴한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오존의 농도가 변하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고 왜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랑 주변 지역의 오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건 이제 중국의 이제 자금성 사진입니다. 뭐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국, 우리나라 미세먼지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중국의 미세먼지고요, 그렇죠? 중국의 대기질 하면 생각나는 거는 이런 뿌연 중국의 하늘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에 이 중국의 미세먼지의 농도가 어떠냐?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아래 패널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래 패널은 이제 중국의 여름철에 이제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제 평균 농도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값은 뭐 대충 90, 100 정도 됩니다. 90 마이크론 퍼 큐빅미터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2019년에 와서는 거의 35,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미세먼지 농도가 2013년에 비해서 2.5배 이상 개선이 된 거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된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 오존의 농도는 어떠냐라고 한다면 오존의 농도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13년에 중국의 오존 농도인데요. 보시면은 대충 뭐 이 하늘색이 한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40 ppb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정확히는 요거는 이제 여름철 평균 농도는 아니고요. 8시간 이 평균 최대 8시간 평균 농도라고 해서 이 오존을 얼마나 오존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지표 중 하나고 직관적인 지표는 아니긴 하지만 최대 8시간 동안 오존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하루에 최대 8시간 높은 오존 농도를 나타내는 시기에 오존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값입니다. 보시면 한 40에서 50 ppb 정도 되고요. 요거는 사실 인체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아닌 수치입니다. 근데 2019년에 보시면요. 이 오존의 농도가 거의 90 이상의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8시간 최대 8시간 평균의 이제 오존 농도에 대한 이 매트릭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의보나 경보에 대한 그 지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값들을 보시면 그 값이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나 뭐 중국 같은 경우 60 ppb를 기준으로 오존 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에 중국 같은 경우 보시면 90이 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름철 내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오존 주의보보다 더 높은 오존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래서 이제 2018년, 19년에 아주 오존 때문에 중국이 난리였습니다. 여름철에 오존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의보 상태였던 거죠. 사실상 뭐 어떤 때는 경보, 어떨 때는 주의보, 어떨 때는 경보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슈였었고요. 다행스러웠던 거는 이제 2020년, 2021년에 제가 결과들은 보여드리지 않는데 2020년부터는 코로나 시기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21년의 겨울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부분이 이제 회복되면서 조금씩 문제가 굉장히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여전히 이제 오존이 이제 2022년, 23년 오면서 이제 코로나 시기가 점점 회복되다 보니까 오존이 다시 이제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부분의 대기 환경 정책들은 미세먼지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05년부터 21년까지 미세먼지의 이제 시계열을 제가 이제 받아서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뭐 PM10, PM2.5, 그러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해당하는 녀석들입니다. 보시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은 중국의 미세먼지와 뭐 아주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풍상측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기는 오염물질들은 우리나라로 이제 수송돼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환경이 개선되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환경이 개선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이고요. 우리나라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잘 보이고 있는 지표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거의 2배 가까이 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배 가까이 좋아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존은 어떠냐? 오존은 아까 이제 뭐 신 박사님이나 뭐 다른 교수님들께서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실선으로 있는 요것이 이제 이 최근 이 99년부터의 오존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존 농도와 오존 주의보 값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물론 이제 여기 2016년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16년 이후에는 어땠냐?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여기 까만색이 이제 서울시 오존 농도인데요. 사실 용인시의 결과를 제가 좀 가져오고 싶었는데 이 용인시 결과가 특별히 서울시나 다른 지역들과 꽤 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수도권 전체를 대표한 서울시의 값을 결과를 이제 찾아다가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로써 이런 이 오존은 당연히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고 인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오존의 증가는 미세먼지가 이제 사람들한테 인체 피해를 입힌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듯이요. 오존도 비슷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 오존의 단기 노출에 의해서 이제 초과 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건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오존이 증가함에 따라서 꾸준하게 이 오존에 의한 초과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랑 북미, 유럽의 결과를 이제 대조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뭐 그림 자체는 상당히 복잡한 그림인데요. 그냥 색깔만 보셔도 알 것 같습니다. 이 색깔이 뭐를 나타내냐면 2000년에서 2014년까지의 이 오존의 농도 추이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입니다. 보시면 뭐 파란색이 당연히 감소하는 거고 빨간색이 당연히 증가하는 겁니다. 보시면 오존이 뭐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주 파란색을 선명하게 띄고 있죠. 계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아주 새빨갛게 그죠, 그렇죠?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이제 인 뭐 이 북미의 대도시, 그다음에 이제 남미의 멕시코시티, 그다음에 중국을 베이징을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높았던 것들이 여기서는 다 떨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값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베이징, 뭐 동아시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 결과들이 추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오존이 왜 증가했냐?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학문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되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존의 생성 과정을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존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오존의 생성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시면 뭐 제가 이렇게 해놨지만 엄청나게 많은 화학 물질들이 반응을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물질을 꼽자면 2개입니다. 여기 보이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이제 뭐 자동차에서도 매출되고요, 공장에서도 매출되고, 뭐 다른 식물에서도 매출됩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입니다. 질소산화물도 역시 뭐 자동차나 공장 같은 데서 주로 발생이 되죠. 이런 녀석들이 이제 반응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조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오존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존과 미세먼지는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을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데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세먼지의 전구 물질 하면은 뭐 여기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질소산화물들도 전부 미세먼지의 전구 물질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녀석들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같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양이 많아져서 이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되면 이 질소산화물에 의한 미세먼지의 양도 같이 증가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에 반해서 오존은 훨씬 더 복잡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 순환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태양빛을 맞아서 깨지기도 하고, 뭐 다시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더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증가한다고 단순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증가한다고 단순하게 오존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존에 따른 이 영향을 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배출이 뭐 증가한다고 반드시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특정 조건이 됐을 때 반드시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이 오존의 생성 과정들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다 생성이 일어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면 이 화학 반응이 더 활성화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죠. 아까 뭐 신 박사님이 이렇게 더운 11월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11월 2일이 기상 관측이 지금 70년 됐거든요. 70년 관측사상 가장 더운 11월의 하루였습니다. 가장 더운 11월이었어요. 특히 경남 지방에서 가장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구의 온도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그리고 뭐 IPCC 리포트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계속적으로 온도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지구가 1.5도 상승을 하는 거에서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상당히 달성이 어렵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지구의 온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오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오존이 생기다 보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오존의 농도도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기후 변화로 인한 온도 증가가 이 오존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최고 온도랑 오존 간에 이제 엄청난 밀접한 상관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오존이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상청에서 이제 리포트 하기로도 이 오존의 농도가 우리가 이제 미래에 오존이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좋은 시나리오로 보면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특히 온도 증가로 인해서 오존이 아마도 다른 물질과는 다르게 증가할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은 감소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래 환경에 우리가 이제 배출량을 줄이고 뭐 다른 적응들을 하면서 적응 대책들을 마련하고 하면서 이 미세먼지 농도는 줄 거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오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해서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증가할 걸로 예측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배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배출, 특히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결국은 오존의 농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럼 질소산화물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질소산화물은 우리나라의 질소산화물이 아마 뭐 증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이랑 우리나라 같이 보이는 이제 위성 자료인데요. 물론 이제 14년까지밖에 없지만 뭐 이 이후로도 추세가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있는 것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질소산화물의 대표적인 물질, 이제 질소산화물이 NO랑 NO2라는 이제 두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더 많은 녀석이 이제 이 NO2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NO2의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히 감소하고 있고요. 중국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좀 긴 기간에 대해서 해서 그런 거고요. 이 기간을 다시 두 개로 나눠서 2005년부터 2010년, 2010년부터 2014년까지로 나누어서 보면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2010년까지는 분명히 증가한 추세를 보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뚜렷하게 감소한 추세를 보입니다. 사실 아까 미세먼지의 농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이후에는 더 가파르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이 베이징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때 이제 이 대기질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이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드라이브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의 특성상 좀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면서 이 질소산화물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뭐 계속적으로 질소산화물의 추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그 감소 추세가 많이 좀 약화되는 경향이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이제 줄이려는 노력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어서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감축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이 두 가지 물질이 오존을 만드는데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이 두 가지 물질이 오존을 만드는데, 이 질소산화물은 계속적으로 오존의 농도가 줄게 만드는 방향을 갖고 있다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약간이나마 증가하거나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 이제 포르말데히드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VOC라고 하는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굉장히 여러 종류의 화합물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들이 이제 산화되면 1차적으로 이 포르말데히드라고 하는 녀석이 됩니다. 이 녀석이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새집증후군이나 이런 거 났을 때 인체 유해하다라고 얘기하는 VOC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녀석들의 추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추세인데 보시면 중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 보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제 감소한 양상이 보이긴 하지만 그 값이 이렇게 크게 보이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중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아니면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약간의 이제 논쟁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크게 감소하고 있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오존을 만드는 전구 물질, 오존을 만드는 이 오염 물질들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봤는데 질소산화물이 그렇게 많이 줄고 있는데도 그럼 오존에 대한 문제는 왜 생기냐? 그리고 심지어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뭐 어떤 연구들은 제가 얘기했을 때 증가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증가하냐라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오존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의한 오존의 생성은 질소산화물과 죄송합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의한 오존의 생성은 이 선형적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화학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준다, 는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이 뭐냐면 여기 이제 숫자들이 이제 이 컨투어로 그려져 있는 뭐라고 그러냐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데 이 값들이 이제 이 오존의 농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치면 뭐 대충 뭐 90 ppb 정도의 오존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0과 100 사이.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질소산화물의 이 양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양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 위치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질소산화물이 줄어들게 되면 이 오존의 농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게 되면 감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대충 이쯤에 있거든요. 이쯤에 이 빨간색의 영역에 있습니다. 항상 이 빨간색의 영역에 있는데 이 빨간색의 영역은 질소산화물이 줄면 어떻게 되냐? 오존의 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노력들이 오히려 오존을 늘릴 수도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했죠.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미세먼지가 빛을 산란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빛을 산란시키는 미세먼지들은 이 오존이 만들어질 때 이 광화학 반응이라고 해서 태양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태양빛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뭐 H2O2 같은 이런 레디컬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뭐 어려운 말은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하여튼 태양빛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미세먼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태양빛을 막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가 높을 때 하늘이 뿌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빛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태양빛이 잘 들어올 때 오존이 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게 우리가 대기질을 개선시키는 거지만 오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존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에 따라서 이 중국에서 및 우리나라 근처에서 미세먼지 이 오존이 상당히 늘어났을 거다라고 리포트한 연구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물론 이렇다고 미세먼지를 늘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얘기를 뭐 간단하게 제가 결론을 드리고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나라가 대충 뭐 이 빨간색 이 영역에 있습니다. 오존의 농도는. 근데 이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VOC가 있고요, 낙스가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우리의 정책은 대부분 낙스에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스를 줄이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VOC를 줄이는 데는 별로 관심을 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으로 가면 오존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낙스와 VOC를 동시 저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오존이 더 줄지 않거나 아니면은 오존이 더 이상 늘지 않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주는 상태에서 우리가 대기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낙스랑 VOC를 동시 저감해야 된다는 목적을 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VOC에 대한 문제들은 여전히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아직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VOC가 요겁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추산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연도별 추산량도 지속적으로 VOC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VOC의 농도를 이 배출량을 이용해 가지고 모델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측정을 해봐요. 그리고선 그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봤을 때 이게 이제 코러스 AQ 때의 결과거든요. 보시면 이 모델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한 값은 VOC의 농도 값은 실제 측정된 검은색의 실선보다 훨씬 더 낮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우리가 VOC 소스 중에 일부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실제 결과보다 더 낮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 VOC에 대한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한 배출원들에 대한 이 파악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약은 뭐 시간상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지대학교 김민중 교수님이었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이 조금 지체된 관계로 바로 다음 발표자분을 소개해드립니다. 경희대학교 조영민 교수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마이크 돼야 돼요? 마이크 없이 하셔도 돼요. 녹화 중이라서 마이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의원님들이 보통 시작하면 인사만 하고 가시는데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는 거는 참 오랜만이네. 그죠? 용인시 대기 쪽이 앞으로 좀 밝아요, 미래가. 대기라고 그러면은 그 바깥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애트모스피어라고 바깥에. 그다음에 공기, 우리가 공기질 할 때는 좀 더 포괄적이었다가 대기하고 실내 공기가 조금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하게 그 여기 지금 졸아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대부분 졸고 있어야 돼. 왜냐면요, CO2 농도가 한 2000 ppm 이상 이렇게 갇힌 데 있으면은 금방 올라가요. 자동차에 또 있듯이. 그런데 2000 ppm 이상 되면은 이제 사람이 졸기 시작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이제 그런데 별로 안 좋으시는 거 보니까 어디 환기가 어디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선생님들이 너무 그 뭐라고나 강연을 잘해 주셔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 실외 실내에서 공기질 법이 공기 관리하는 그게 좀 달라요. 차이가 납니다. 대기 쪽 하면은 5가지 오염 물질을 관리하잖아요. 미세먼지랑 삭스낙스, 뭐 오존, 아까 강조하시는 오존, 그 일산화탄소 이렇게 5가지를 하고 요새는 이제 벤젠하고 납을 좀 더 추가해서 하기도 하고요. 근데 실내 공기질에서는 그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 하기 전에 유지 기준하고 권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유지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는 그 용어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 할 때 정부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거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만이에요. 그 일반 개인 아파트 이런 건 아니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만 이렇게 크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 정도로 관리를 해라 하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간을 분류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 실내 공기질이라는 게 환경부하고 고용노동부, 교육부 이거 외에도 뭐 국토부라든가 뭐지 산자부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 국방부에서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 오염 물질함 5가지 플러스 2가지 정도. 근데 이제 실내 공기질에서는 뭐 8가지, 10가지, 12가지 이렇게 조금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실내 공간이라는 게 제한돼 있고 아까 노출이라는 얘기가 살짝 나왔거든요. 집중적으로 이 노출 강도가 훨씬 세.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더 다양한 물질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실내 공기질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니 뭐 곰팡이라든가 부유세균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 기준, 권고 기준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엄격해. 그래가지고 일반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감 시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요. 경기도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기질법에 적용되는 그런 시설들을 보면은
보육시설, 노인 요양, 산후조리원,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민감시설, 민감시설이라고도 그러죠. 취약계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의료기관, 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내 주차장은 조금 예외로 하는 게 필요해요. 실내 주차장의 범위가 이 구멍이 뻥 뭐 이렇게 뚫린 데도 있고 완전히 지하로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예외로 두고 또 있는 거기 체류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건 예외로 두고 대부분이 이런 민간 계층에 거주하는 그런 시설에 해당이 되고, 우리 용인시 2023년 거를 제가 조금 따와봤더니 이 보육시설이라는 게 어린이집, 유치원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영 말고 이렇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다음에 노인 요양시설,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용인시에도. 그래서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린이집의 공기질이 굉장히 가서 보시면 깨끗하거든요. 좀 걸레질도 많이 하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요양시설은 딱 들어가 보시면 일단 다들 아직 안 가봤겠구나. 여기 다들 젊으셔가지고 가보시면은 하고 바로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원은 저희가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은 공간인데, 어찌 됐건 간에 이런 민간계층 시설 또 다중이용 실내 공간이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용인시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계속 인구 유입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 그 다음에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저희가 다니면서 이렇게 이런데 저런데 들어가서 측정한 그런 것들이고, 그런데 요게 뭐냐면은 외부에 미세먼지가 많이 온다, 뭐 오존이 있다 그러면 오존 경보, 뭐 미세먼지 경보 이런 게 있거든요. 뭐 고농도 뭐 대기오염이 어쩌다 뭐 이런 황사가 온다 그런 경보가 있는데, 실내에 대해서는 어떤 지표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나 이렇게 경계를 주고 뭐 주의보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분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되면 빨간불이 이렇게 딱 켜지게 해가지고 어떻게 창문을 열어라든가 청소를 한 번 더 하라든가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라든가 그런 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용인시라도 좀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머무는 시간이 실내에서 한 90% 최근에 밖에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공기질이 훨씬 더 중요하죠. 뭐 이런 거는 다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들이고요. 뭐 이것도 뭐 다 뭐 그렇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학교 연구를 꽤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학교 어린이들 초등학교가 현황이 어떤가 그런 걸 보는데, 학생들이 있을 때 더 높아요. 학생들이 없으면 별로 안 높고 학생들이 있을 때 더 높다 하는 걸, 제가 이 관심이 있으신가? 환경에들 관심이 있으세요?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지. 그렇게 가정하고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뭐 15 마이크로 뭐 오존 60 ppb 그 수치보다도 더 중요한 게 n분의 1 할 때 우리가 그 밑에 분모예요. 이게 몇 시간 평균이냐, 연 평균이냐, 뭐 24시간 평균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전체가 전혀 뭐라 그러나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수치만 낮춰라 뭐 어쩌라, 남들은 50 마이크로 35 마이크로 낮춰라, WHO는 12로 한다더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아침 9시에 8시 반쯤 등교를 하는데 9시에서 한 2시 3시 그럼 한 6시간에서 8시간, 그때의 오염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노인 요양시설은 24시간 체류할 가능성이 있고 어린이집은 10시간, 8시간에서 10시간. 그러니까 그런 시간 동안에 농도가 어떻게 되는가, 오염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환경의 공기질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수치보다는 과연 이게 몇 시간 평균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유심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학교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학교의 사례인데요. 주말에는 학생들이 드나들고 그러지 않고 문 다 닫혀 있으니까 공기가 전혀 오염이 없어. 그렇지만 학생들이 다니면서 문 열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오염도가 높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청정기를 가동하면은 청정기를 안 쓰는 것보다 좋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공기청정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100% 이렇게 안전을 확보하지는 않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안 청소하는 거 안 하는 거, 집안에서 걸레질 한번 하시면은 분명히 미세먼지 양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것도 효과가 있더라. 이건 이제 정화장체 효과라든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유세균인데요. 코로나 지나면서 부유세균이라는 게 조금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부유세균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봤는데, 뭐 이게 이제 기준이 뭐냐면은 요게 800 이렇게 돼요. 요 800을 기준으로 800보다 이하일 것 하고 환경부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상대적으로 대부분 요거는 이제 어디에 뭐 이마트인가 그런 슈퍼마켓이고요. 뭐 요거는 어디 도서관입니다. 영통에 있는 도서관이고. 아, 저기 어린이집게 빠져버렸네. 이게 어린이집이구나. 어린이집은 의외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희들이 갔을 때 유치원 가보시면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깨끗한데 의외로 부유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곰팡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부유세균 양을 좀 줄일 것인가 하는 그런 거, 뭐 나중에 자녀들 유치원 보내시면은 어떻게 거기 부유세균을 관리하고 있나 한번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공기청정기들이 이런 게 좋은 게 있고,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을 갖출 수 있고, 우리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바깥에 환기시킬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바깥에 고농도 미세먼지, 고농도 공기오염이 심하게 1년에 보통 용인 같은 경우도 한 20일 경우 되거든요. 1년 동안. 그럴 경우는 창문 열어놓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꽃가루 날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땐 문 닫으면 어쨌든 안에서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이게 다다다다다닥 원래는 저렇게 뭐지 애니메이션으로 여러 장이 계속 떠야 되는데, 성남시하고 용인시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사실은 성남시는 실내 공기질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용인시는 또 무엇을 하는가, 수원시는, 용인시는 뭐 2017년에 뭐 하나 나오고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용인시가 최근에 다중이용 실내 공간에 대해서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만약에 지금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찾을 때 안 보인다는 것은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홍보를 잘 하시든지, 아니면 실제로 성남시나 수원시처럼 좀 적극적으로 다중이용 실내 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를 직접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응 요령, 이건 이제 제가 제시하는 거고, 이렇게 실내 공기질, 다중이용 실내 공간 중요하고, 요새 최근에는 부유세균, 예전에는 성면 이런 게 중요했는데 요새는 우리나라는 성면은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됐고, 그래서 또 오존도 중요했었는데 오존에 이 복사기라든가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많아가지고 오존도 중요했었는데 실내 중에요. 요새는 그런 게 다 해결이 됐다고 보고, 오히려 부유세균, 곰팡이, 초미세먼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되게 잘 지켰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경희대학교 조영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아지면서 야외 공기질도 중요하지만 이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2부 식순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분의 발제를 모두 들어봤고요. 저희는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 5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난 후 3부 토크 콘서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발표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점 메모지에 적으셨다면 문 앞에 있는 접수대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주제를 가지고 논의 나눠볼게요. 그러면 5분 뒤인 38분에 뵙겠습니다.